자, 얘들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절대왕정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볼 거예요. 네. 자, 우리 여기 단어의 뜻만 봤을 때, 절대왕정이라고 하면은 어떤 나라인 것 같아? 왕의 힘이 강한 나라. 그치, 왕의 힘이 강한 것 같지요?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절대왕정이 성립이 되었어.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시대는 일단 나라의 중심이 왕이야.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 영상에 나온다. 자, 다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 통일국가. 자, 드디어 나라의 중심이 왕이 되었어요. 자, 드디어라는 얘기는 이 전까지는 나라의 중심이 왕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 전까지 나라의 유럽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라의 중심은 뭐였을까? 종교였어, 종교. 네. 종교. 그런데 종교가 교황이 십자군 전쟁이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약해지면서 드디어 왕이 종교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중앙집권적이라는 얘기. 그럼 그 전까지는 누구의 힘이 강했었어요? 지방에 있던 제후들, 영조들, 귀족들, 얘네들의 힘이 강했었지. 근데 이제 이 시대가 되면서 왕은 얘네들을 힘으로 누를 수가 있게 됐어. 그러면은 절대왕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 절대왕정의 구성. 첫 번째로 정치 이념. 자, 왕권이 절대적이 되려면은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왕권이 절대적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말 그대로 그 어느 누구도 왕을 넘볼 수 없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왕의 권력은 누가 준 거야? 신이 내려주신 거다. 왕의 권력은 신이 내려주신 거다. 너희들 같은 평민은 왕이 될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왕은 우리 같은 선택받은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어. 왕의 권력은 신이 내려주었다. 이것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요. 왕의 권력은 신이 수여했다. 신이 내려주었다라는 뜻이죠. 왕권 신수설. 이걸 통해서 그 누구도 아무도 이 왕이 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 자,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왕이 절대적이 되려면은 왕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을까? 돈이지, 돈. 자, 그래서 이 절대왕정 시대의 경제 정책은요, 경제 정책은 중상주의라고 해요. 중상주의. 이게 무슨 뜻이냐? 중상. 뭐를 중시한다? 상공업을 중시한다 라는 뜻이야. 상공업을 육성. 다른 말 보니까 상공업이 뭔지 모르더라고. 상공업이 뭐니? 상업이 뭐야 얘들아? 상업. 그치, 뭔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상업이라고 하죠. 그럼 공업은 뭐예요?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럼 상공업은 뭘까? 만들어서 파는 것을 상공업이라고 하겠죠. 만들어서 파는 거. 자,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벌을까요? 그렇지, 무역. 즉 다른 나라한테 수출을 해야겠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돈을 벌려면은 뭐는 줄이고 뭐는 늘려야 돼? 뭐는 줄이고 뭐는 늘려야 돼?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야겠지. 간단하게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야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릴까?
많이 만들어. 뭐 우선 제일 좋은 거는 뭐 우리나라의 물건이 좋으면 되겠지.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물건보다 외국의 물건이 좋을 경우에 어떻게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 자, 우리 간단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A사에 폰이 있고요. S사에 폰이 있어요. 그냥 할까? 어차피 광고도 아닌데 뭐. 자, 아이폰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가 나왔지? 아이폰 14 프로 512기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200만 원이야. 200만 원이야. 자, 요거랑 좀 비견될 만한 삼성폰 갤럭시 그거 폴드 4 512기가 요거 한 140 정도 했던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너희 같으면 뭐 살래? 돈은 여유가 있어. 돈은 있어. 뭐 살래? 그치.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요 아이폰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선호도가 높을 거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삼성폰을 많이 팔게 하고 아이폰 프로를 조금 팔리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더 낮추거나. 자, 바로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수입하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 관세가 나오는 거죠. 관세. 그래서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나오는 관세야. 만약에 여기서 아이폰에다가 관세를 50%를 딱 때려버렸으면 이게 얼마가 돼? 300만 원이 돼. 그럼 너희 같으면은 300만 원 주고 이거 2개 사는데? 이러면 좀 약간 생각이 달라지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사업을 육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 삼성폰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외국에서 팔리는 게 더 싸. 관세를 낮췄기 때문에 그런 거야. 수출할 때. 이게 그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도 수입하는 물건에다가는 관세를 붙이고 많이 붙이고 수출할 때는 관세를 조금 줄이거나 혹은 내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지역에다가 팔아서 이 자기네들의 본인 나라의 상공업을 육성하려고 했어.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이 생겼네요. 그러면 자, 왕한테 절대적인 권력과 함께 많은 돈이 생겼어. 그럼 이제 왕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것 같아? 놀고 먹을 것 같아요? 사치를 부릴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아마 그 근시안적인 생각이고요. 진짜로 위대한 사람은 이렇게 왕에게 많은 권력이 생기고 많은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 자, 나 대신 일을 해줄 사람을 뽑아. 왕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뽑는 거야. 뭐 군사 분야의 전문가, 경제 분야의 전문가, 외교 분야의 전문가. 요즘 우리나라처럼 요즘 현대 국가들처럼 현대 국가들이 그러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왕의 말을 듣는 사람들 뭐라고 하니? 그치? 신하 관리들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관료제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는 왕 밑에 사람들이 없었을까? 있었겠지. 그 전에 왕 밑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귀족들이었어, 귀족들. 그런데 이 귀족들은 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귀족으로 태어나면 되지. 그러니까 이 귀족이 되고 안 되고는 왕이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왕의 말을 안 들어도 그 귀족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 하지만 왕의 신하, 관리들인 경우에는 왕한테 잘못 배웠어.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잘리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은 야, 내가 왕이야? 너 보기 싫어. 너 니네 집으로 가.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갈게. 간 다음에 자기네 성에서 왕처럼 군림을 했었을 거야. 근데 이때의 국가는 중앙집권적 국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즉 그 나라의 수도에서 모든 정치가 이루어져. 이런 사람들한테 야, 너 꼴도 보기 싫어. 니네 집 시골로 가. 그러면 얘는 그냥 평생 그 시골
구석에서 살게 되는 거야. 이거를 당시 사람들이 원하진 않았겠지. 자, 그래서 이 관료제를 통해서 귀족들이 왕의 신하가 되면서 이 귀족들은 이제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왕은 내가 권력이 강해졌어. 굳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얘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아니지. 신분은 별로 높지 않더라도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게 된 거야, 이제 왕. 네. 자, 그리고 이 정도의 왕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권력을 넘볼 수가 없게 만들어야 돼. 아까 물론 신수설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꿔놓긴 했지만 실질적인 힘도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될까? 군대가 있어야겠죠. 자, 이 전까지는요, 유럽의 국가들은 군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 귀족들한테, 제후들한테 야, 우리 전쟁할 거니까 좀 데려와. 혹은 돈 주고 용병을 고용했었지. 근데 이때는 항상 준비된 그 나라의 군대가 생겨. 자, 이러한 군대를 상비군이라고 해요. 관료제와 상비군. 자, 이렇게 이 상비군이 되면서 군대 체제가 또 바뀌었어. 이 전까지는 군대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기사들, 기병들이 있어. 그러면 이 기사들은 창이나 칼을 쓰는데 이러한 창이나 칼을 쓸 때 모두 똑같은 걸 쓸까? 아니지. 좀 내가 높으신 분이면은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있는 검과 이런 창을 쓰겠지. 근데 요 상비군은 나라에서 무기들을 마련해 주니까 똑같이 규격화된 걸 줘. 규격화된 무엇을 줬을까? 총을 준 거야, 총.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군대에 있는 총 다 똑같은 거 주잖아. 총은 규격화가 된 게 좋아. 왜냐면은 그래야 고장났을 때 고칠 수가 있거든. 자, 그리고 정비도 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비군 총병이 마련되면서 이때 절대왕정 시대에는 이러한 군사비의 지출이 가장 높았대. 자, 이렇게 왕은 절대적인 힘, 많은 돈, 내 말 잘 듣는 부하들, 그리고 항상 준비된 군대를 갖고 있어. 그럼 이거 갖고 뭐 할까? 이거 갖고 뭐 해? 전쟁을 하는 거지, 전쟁. 그래서 이 절대왕정은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고요. 전쟁을 왜 해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하겠죠. 영토 확장. 하지만 또 이 시대에는 영토 확장 말고 또 다른 목적이 생겼어. 바로 신한우 개척으로 생긴 새로운 땅을 식민 지배하기 위한 거. 영토 확장과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이때 1600년대에서 1700년대 사이에서는 거의 유럽에서는 전쟁을 안 하는 시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번 전쟁이 끊이지 않았대.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절대 왕정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러한 절대 왕정을 형성했던 나라, 지난 시간에 신한우 개척을 통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그 나라, 바로 에스파냐죠. 자, 다시 시작. 자, 그래서 에스파냐. 에스파냐의 절대왕정 시대의 왕은 펠리페 2세라는 사람이었어요. 펠리페 2세. 펠리페 2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에스파냐는 아메리카 지역의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파냐의 정복자들, 콩키스타도르들이 아메리카를 가서 아메리카를 정복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 정복하러 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몰락한 귀족, 농민의 아들, 뭐 동네 양아치, 깡패 이런 애들이었다고. 그럼 이런 애들은 아직 식민지 아니지? 아메리카에 가가지고 원주민들한테 어떻게 했을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이고, 학살하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당시 아메리카에 갔던 정복자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은,
뭐에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나는 무조건 아스테카의 왕비를 내 부인으로 삼을 거래. 근데 이 시대에는 아무리 그 원주민이라고 해도 한 나라의 왕이나 왕비 같은 왕족들은 그 대우를 해줬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좀 미개한 놈들이라고 해도 그래도 한 나라의 왕비인데 좀 왕비는 왕비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얘는 안 돼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왕비를 좋아했어. 미친놈이죠? 야, 그래가지고 나 무조건 왕비를 내 부인으로 삼을 거야. 안 돼. 그러다가 왕이 야, 너 듣다 그럼 이상한 놈 같은데 좀 그렇지만 그러면 오히려 네가 그 왕비를 데려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걔네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냥 차라리 더 좋은 더 많은 여자를 데리고 가. 근데 나 왕비가 좋아. 그래가지고 감히 얘가 이제 정신이 나가가지고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서 에스파냐 왕한테 반란을 일으켜버려. 네, 그 결과 잡혀서 처형당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더 이상 맡기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자, 그래서 펠리페 2세는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통치 체제를 정비를 하는데 본국이랑 본국과 식민지의 관리 체제를 개편해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은 일단 나는 왕이야. 나는 왕이니까 일단 내 나라 에스파냐를 다스려. 그리고 아메리카나 그리고 또 이때쯤 되면은 또 에스파냐가 또 운이 좋아가지고 포르투갈 왕이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하다 죽어가지고 포르투갈 땅을 에스파냐가 물려받아. 그러니까 포르투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 에스파냐는 아메리카, 아프리카 해안가,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필리핀까지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어. 그러니까 너무나도 넓다 보니까 왕이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믿을만한 사람들, 아까 했던 요 관리들, 얘네들을 나는 왕, 에스파냐의 왕이니까 에스파냐를 다스리고 내 부하 중에서 믿을만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서브킹, 부왕을 만들어가지고 너는 아메리카를 다스리고 너는 아프리카를 다스리고 너는 아시아를 다스리고 이런 식으로 이 통치 체제를 개편해가지고 좀 더 믿을만한 체제를 만들어냈어. 이 결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이 펠리페 2세는 이 많은 돈으로 뭐 했을까? 세계 최강의 함대를 만들었어요. 바로 무적함대. 자, 근데 왜 이 함대가 무적함대라고 불렸을까? 바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어떤 나라의 함대를 격파했거든. 이 전에 에스파냐가 신한을 개척을 하기 전에 유럽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는 어디였을까? 영국 땡, 프랑스 땡, 독일도 땡. 제일 강했던 나라는 어디였을까? 바로 로마를 멸망시킨 오스만 제국이었어.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의 함대를 이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와 뭐 다른 나라들 교황이나 베네치아 이런 애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오스만 제국을 격파한 거야.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 자, 그래서 이 이후 레판토 해전 이후로 아시아는 유럽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대. 이 이후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이러한 힘의 상하 관계가 뒤바뀐 거죠. 자, 이렇게 오스만 제국도 격파했으니까 이제 펠리페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유럽 최고의 황제인 것 같아. 이러면은 얘네들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본인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자기가 믿는 종교를 강요하기 시작을 해. 당시 에스파냐의 종교는 가톨릭이었어. 가톨릭을 강요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시기에는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가톨릭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펠리페 2세는 야 내가 가톨릭의 수호자고 내가 가톨릭 그 자체인데 가톨릭을 믿지 않는 저 나라들은 엄벌에 처해야 돼. 특히 가장 펠리페 2세한테 에스파냐한테 눈에 가시였던 나라가 어디였냐면은 영국이었어. 왜냐면은 에스파냐의 식민지 아메리카에서 금과 은이 잔뜩 난다고 했잖아. 그럼 이 금과 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파냐로 옮겨와야죠. 근데 옮겨오는 그 배만 노려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어떤 사람들? 해적들. 근데 당시 해적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국적이 영국이었던 거야. 자, 그래가지고 펠리페 2세는 당시 영국 왕 엘리자베스 1세한테 물론 이때 펠리페 2세는 엘리자베스 1세한테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해가지고 기분이 매우 나빠진 상황이었어. 자, 그래가지고 야 지금 니네 나라 해적들이 우리나라 지금 이 상선을 막 공격하고 있다. 우리 피해가 여간한 게 아니야. 야 니네 나라니까 니네가 좀 해결해. 그랬더니 엘리자베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나라 해적들이 금과 은을 우리나라에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레이크한테 공식적으로 해적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려. 합법화시킨 거야, 해적을. 당연히 얘네들은 엄청 화났겠지. 그래가지고 이 펠리페 2세가 영국을 공격해. 근데 우리가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도 한번 보겠지만 영국으로 넘어가려면은 그냥 지도를 그려보자. 영국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런던이 어디에 있니? 런던은 여기쯤에 있거든. 런던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에스파냐에서 런던으로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아래로 올라가야겠죠. 근데 바로 여기에 있는 되게 좁은 해안가 도버 해협을 지나가야 돼. 도버 해협. 이 도버 해협은 지금도 영국과 대륙 사이에 가장 좁은 통로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해저 터널이 뚫려 있어. 근데 여기를 무적 함대니까 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이 배가 여기를 지나가려고 할 때 이 드레이크가 멀리서 불화살 쏘고 튀고 불 지르고 튀고 이래가지고 얘네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준 거야. 많은 피해. 당시 100척이 넘는 함대 중에서 3척이 침몰을 했대. 무적 함대인데. 무적인데 이렇게 3척 침몰했으면 심한 거지.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무적 함대가 바다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육군을 상륙시켜야겠다 생각을 했어. 근데 일단 함대를 다시 이제 돌려와야 돼. 어떻게 돌아왔을까? 배를 돌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왔어. 이렇게 삥 돌아왔어. 근데 이 옆에 아일랜드가 있고요. 근데 아일랜드의 서쪽은 좀 해안가가 좀 바다가 되게 깊고 파도가 세고 태풍이 불어. 오다가 태풍을 만난 거야. 그래서 아일랜드 옆에 해안가에서 60척이 넘게 침몰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3척 침몰했고 여기서 60척이 넘게 침몰을 했어.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겨우겨우 돌아왔어요. 자, 어쨌든 영국을 공격했으나 패배. 그래가지고 영국은 무적 함대가 60개가 넘게 침몰했대.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하고서 에스파냐를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했지만 에스파냐 근처도 못 가고 다시 남아있는 함대한테 패배를 했어. 그러니까 무적 함대가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더 이상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영국을 지나가면 나타나는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하나 있었거든. 여기 있는 나라. 네덜란드. 그래서 이 이후 네덜란드가 독립을 시작하게 돼요. 자, 이렇게 펠리페 2세는요
물론 이 영국이랑 네덜란드를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당시 에스파냐를 굉장히 강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과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에스파냐는 이 이후에도 10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의 위치를 차지하기는 했어. 하지만 이때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때부터 그러면은 우리는 에스파냐를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때부터 에스파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을 했죠. 영국과 네덜란드가 개척한 해외 식민지는 두 군데가 있었어. 우선 첫 번째로 북아메리카, 두 번째로 인도. 그래서 지금 북아메리카, USA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야? 뉴욕이잖아, 뉴욕. 원래 뉴욕은 처음에는 이름이 뭐였냐면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어. 거기를 처음 개척한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야.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영국이 네덜란드를 공격해가지고 거기를 뺐었어.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게 뉴요크야, 요크. 요크는 지금의 영국에는 도시죠? 영국에는 지명 이름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때 네덜란드가 이겼으면 지금까지도 그 도시의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겠지. 자, 어쨌든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를 상대로 승리했던 영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